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퇴직 경찰관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 증언 내용인 즉슨 당시 형제복지원에 사람을 보낼 경우에 인사에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정화란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던 학생이나 이사한 집을 찾지 못해서 길을 헤매고 있던 어린 아이들을 형제복지원에 제대로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냈던 겁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했던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법적 처리 과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복지원 원장은 중앙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형제복지원 원장이 변호인 그리고 가족들과 접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는 이렇게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이 기록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호사와의 접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누구도 입회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접견부를 보면 복지원 원장이 안기부 시장 그리고 구청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유착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축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가둔 게 분명한데 내무부 훈령이라는 그 법률도 아닌 훈령의 근거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훈령의 근거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당시 하급심에서는 의문을 표했지만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누구를 도대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부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가해자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성이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지만 그 법을 신뢰할 수 없으니 개인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권력을 가진 강자와 인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재벌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란 얘기 많이 합니다. 3호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엊그제는 또 보석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재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5만 원을 훔친 사람은 징역형을 받습니다. 대기업 총수는